네, 안녕하세요. 피코리아 테크놀로지의 세일즈 매니저 이춘덕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사이토스파크 플랫폼에 관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토스파크는 드럼렛 소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단일 세포 분석 및 스크리닝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그중에서도 안티바디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항체 발굴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이토스파크의 하이스로프 드럼렛 서팅 기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사이토스파크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항체 발굴 연구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노클로널, 죄송합니다.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기술은 오랜 기간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 싱글 B셀 기술은 기존의 하이브리도마나 아니면 파지 디스플레이 기술에 비해 빠르고 B셀 리세터를 이제 페어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제 항체의 다양성을 크게 보존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막단백질처럼 도전적인 타겟에도 이제 개발에도 적합해서 기존 방법보다 좀 더 선호되어 왔습니다. 그중 사이토스파크는 드락넷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기술을 사용한 플랫폼으로 이제 싱글 비셀 기술을 통해 항체 발굴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사이토스파크는 플루리센스 액티베이티드 드라마 소팅, 줄여서 이제 패치라고 불리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단일 세포 분석 및 스크리닝 장비입니다. 패치는 말 그대로 이제 플루리센스 액티베이티드 형광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드럼렛을 소팅하는 장비입니다. 형광 신호를 기반으로 소팅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팩스와도 비슷하지만 세포 표면이나 내부에 직접 형광을 붙이는 팩스와는 달리 사이토스파크는 드람렛 안에 스크리닝을 하고자 하는 세포와 검출 시약 등을 집어넣고 각 드람렛에서 나타나는 형광 신호를 기반으로 세포를 소팅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토스파크의 싱글 B셀 안티바디 디스커버리 방법과 그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플라즈마 B셀과 이 B셀이 분비하는 항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워크플로우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코인캡슐레이션, 인큐베이션, 스크리닝 앤 소팅, 그리고 드랍넷 콜렉션 이렇게 네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단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래 보이시는 드랍렛 제너레이션 칩에서 초당 수천 개의 드랍렛을 만들고 각 드랍렛에는 플라즈마 B셀과 다양한 리에이전트들이 수백만 개의 드랍렛에 캡슐화가 됩니다. 포화송 분포에 기반하여 대부분의 드랍렛에는 플라즈마 B셀이 하나만 들어가게 되고 시약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세포 배양 배지와 함께 마그네틱 나노비드나 또는 리포터셀 같은 이제 기질의 혼합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나노비드나 리포터셀 같은 기질 표면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항원이 결합되어 있거나 아니면 발현되고 있으며 그 외 백그라운드에는 이제 형광이 표지된 이차 항체가 같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캡슐레이션 과정은 약 10분 정도면 이제 완료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인큐베이션 단계에서는 생성된 드라넷을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배양하여 플라즈마 B셀이 항체를 분비하도록 유도합니다. 여기서 분비된 항체가 결합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면 기질 표면에 항원에 결합하게 되며 동시에 형광 표시된 2차 항체도 분비된 항체에 결합되어 2차 항체의 형광 신호가 기질 표면에 집중되어 매우 밝은 형광 신호를 나타나게 된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스크리닝 앤 소팅 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소팅 과정에서 사이토스파크는 앞 단계 인큐베이션 단계에서 발현된 형광 신호를 기반으로 음성 드럼렛과 양성 드럼렛을 이제 식별하게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제 소팅 칩으로 모든 드럼렛을 흘려보내게 되면은 이제 각 드럼렛은 형광 디텍션 윈도우를 통과하게 되고 이 윈도우를 통과하면서 여러 형광 채널에 의해 스캔되고 형광 신호가 수집 및 분석되어 이제 음성 드럼렛인지 양성 드럼렛인지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양성 드럼렛으로 식별되면은 이제 세포 친화적인 다이 일렉트로포에틱 포스 유전 영동력에 의해서 드럼렛을 콜렉션 채널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마지막 드럼렛 콜렉션 단계에서는 이제 양성 드럼렛을 두 가지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멀티웰 플레이트에 하나의 웰에 하나의 드럼렛이 이제 하나씩 분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로 튜브에 이제 벌크로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드럼렛들은 이제 BCR 앰플리케이션이나 싱글셀 시퀀싱 같은 다운스트림 어세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제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작은 드럼렛에 B셀을 하나씩 넣고 각각의 B셀들에 대해 펑셔널 어세이를 수행한 뒤 원하는 항체로 분비한 B셀만을 이제 회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B셀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대량의 스포들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게 이 사이토스파크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토스파크의 주요 특징에 대해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처리량이 매우 높습니다. 초당 이제 2,000에서 6,000 개의 드럼렛을 만들 수 있는 사이토스파크는 10분 안에 이제 수백만 개의 드럼렛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포화송 분포에 의해 대부분의 드럼렛에는 이제 1개 이하의 빗셀만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드럼렛을 만든 지 6시간이 지나도 세포들이 80% 이상의 비어빌리티를 보여서 매우 세포 친화적인 환경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팅 단계에서 사이토스파크는 최대 5개의 디텍션 채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광을 사용할 수 있어서 자유롭게 어세이를 설계할 수 있고 소팅 과정에서는 드럼렛과 세포에 매우 작은 압력만 가해지기 때문에 세포의 데미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소팅 후에도 세포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서 살아있는 세포로 후속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 멀티웰 플레이트에 이제 세포를 하나씩 분리한 다음 세포를 이제 다시 배양시켜서 셀라인 디벨롭먼트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싱글셀 시퀀싱이나 NGS 등을 통해서 유전자 서열을 분석해서 항체 발굴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팅 속도도 매우 빨라서 초당 2,000개의 드럼렛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초당 2,000개는 그 1,000만 개의 드럼렛을 소팅하는데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속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토스파크는 약 하루 만에 수백만 개에 달하는 대량의 세포를 한 번의 런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하이스로프 장비입니다. 이제 사이토스파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으니까 다음으로는 이제 사이토스파크로 항체 발굴을 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각 이제 막단백질인 GPCR을 타겟으로 한 항체 발굴 사례와 원데이로 진행되는 레빗 안티바디 스크리닝 사례, 그리고 아고니스틱 안티바디나 블로킹 안티바디 같은 기능성 항체 발굴을 진행한 연구 사례입니다. 첫 번째 연구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이제 멀티 트랜스 멤브레인 타겟인 GPCR 단백질을 타겟으로 항체 발굴을 연구한 사례인데요. 이러한 멀티 트랜스 멤브레인 단백질은 일반적인 솔루블 항원처럼 단백질만 따로 분리해서 정제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을 발현하는 리포터 셀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리포터 셀에서 발현돼도 이제 발현량이나 면역 반응이 약해서 신호가 작아 그 연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DP바이오가 설계한 분석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드럼렛 안에 여러 물질을 한 번에 같이 캡슐을 하는데요. 이제 항체를 분비하는 플라즈마 B셀 하나와 이제 표면에 GPCR 같은 표적 항원을 발현하는 리포터 셀, 그리고 형광이 표시된 2차 항체를 같이 용해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인큐베이션 과정을 거치는데요. 플라즈마 B셀이 이제 GPCR과 결합 친화성을 가진 항체를 분비하면 이 항체는 리포터 셀 표면의 항원, GPCR 단백질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형광이 표시된 2차 항체들도 플라즈마 B셀에서 분비된 항체에 결합하여 이제 마치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차 항체에 있는 형광 신호가 리포터 셀 표면에 집중되어서 밝은 형광을 나타내게 된다. 이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이제 리포터 셀 표면에서 T의 형광 신호가 빨갛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광을 통해서 양성 드럼렛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성 드럼렛 말고도 뭐 음성 드럼렛이나 아니면 위양성 드럼렛 같은 다양한 다른 유형의 드럼렛도 존재를 하는데요. 수백만 개에 달하는 드럼렛 중 저희가 원하는 포지티브 드럼렛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DP바이오는 이제 팩스처럼 멀티 파라미터 게이팅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제 그래프들처럼 이제 형광 신호의 크기나 파장에 따라 각 드럼렛의 형광 신호가 점으로 찍히면은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범위를 설정을 하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간 드럼렛만을 양성 드럼렛으로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 사례에서는 드럼렛 사이즈와 리포터 셀의 유무, 그리고 셀 라이브 상태, 그리고 디텍션 시그널의 크기, 마지막으로 위양성 드럼렛을 배제하기 위해 코로컬리제이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통과한 드럼렛만을 양성 드럼렛으로 이제 가져왔는데요. 다음은 이제 사이토스파크로 소팅한 트랜스 멤브레인 표적에 대한 항체 검증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이제 팩스를 통해 분석이 되는데요. 여기에 제시된 데이터로 보시면은 이제 80.2%라는 매우 높은 양성 반응률을 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히트레이트를 보여주고 또한 사이토스파크는 높은 처리량과 민감도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포터 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제약이 최소화되어 사용자가 리포터 셀 분석법을 실험 설계를 할 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구 사례는 이제 레빗 항체 발굴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빗에 관한 이제 항체 발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어려운데요. 우선 이제 레빗 B셀 같은 경우에는 표면 마커가 부족해서 레빗 B셀만 따로 분리하기가 어렵고 처리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샘플을 직접 스크리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레빗 안티바디 디스커버리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팩스나 아니면 이제 스티뮬레이션 기반을 한 방법인데요. 두 방법 모두 이제 고유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팩스 같은 경우에는 세포 표면에 있는 항체, 즉 B셀 리셉터를 기반으로 항원 결합을 검출하기 때문에 항체를 직접 생산하는 플라즈마 B셀이 아닌 메모리 B셀을 항체 발굴 연구에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세포막 표면에서만 제대로 된 형태를 유지하는 멤브레인 항원을 타겟팅하는 것도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티뮬레이션 기반의 방법의 경우 우선 전체 과정을 이제 완료하는데 보통 6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이제 B셀을 배양하는 데 있어 액티베이션 이피션시를 최적화하기 위해 배양 조건을 맞춰줘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있어 이제 높은 순도의 플라즈마 셀이 필요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딥시바이오에서는 이 연구를 이제 하루에 진행할 수 있는 원데이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요. 현재 이 솔루션을 통해 레빗 플라즈마 B셀을 직접 스크리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을 단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네거티브 셀렉션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세포를 최대한 제거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제 레빗 B셀에는 표면 마커가 부족해서 레빗 B셀만 직접 골라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플라즈마 B셀의 비율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플라즈마 B셀이 처음에는 거의 한 5%도 채 안 되는 것 같지만 네거티브 셀렉션 후에는 20% 가까이 이제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 후에도 여전히 세포는 플라즈마 B셀 말고 이제 다른 세포가 막 섞여 있는 혼합 상태이지만 사이토스파크는 이제 높은 처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포 혼합물을 장비에 투여하여 여기서 양성의 세포만을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드라메 플로이디스 기술을 이용해요. 플라즈마 B셀을 하루 만에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빗 플라즈마 B셀을 스크리닝한 실제 연구 사례인데요. DP바이오에서는 인산화된 폴리펩티드 항원에 대한 항체 발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분석법에서는 이제 드라운 내 플라즈마 B셀과 리포터 셀 대신에 이제 마그네틱 나노비드를 캡슐하여 넣었는데요. 스트라카 미딘이 코팅된 비드 표면에 이제 바이오틴이 붙은 항원을 결합시켰고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형광이 표시된 2차 항체를 함께 용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플라즈마 B셀이 결합 친화성을 가진 항체를 분비하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항원에 분비된 항체가 붙고 그 뒤에 형광이 표시된 2차 항체가 붙는 이제 샌드위치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2차 항체의 형광 신호가 비드 표면에 집중되어 매우 강한 형광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 양성 드럼렛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실제 실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배양 후 이제 원으로 표시된 드럼렛들은 비드 표면이 매우 밝게 빛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결합 친화성을 가진 항체가 이 드럼렛에서 분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간단합니다. DP바이오의 사이토스파크를 이용해서 형광 신호를 읽고 이제 앞서와 마찬가지로 양성 드라이브만을 소팅하면 됩니다. 아래 표의 수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DP바이오에서는 이제 이 경우에 200만 개의 세포를 장비에 주입했고 그 결과 6,302개의 양성 드라이브를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이제 1163개, 3가지의 클론 유형을 발견을 하였는데 이는 이제 사이토스파크가 항체의 높은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연구 사례는 이제 단순히 안티바디의 바인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액티베이션이나 블로킹 아니면 뉴트럴리제이션과 같은 기능을 가진 펑셔널 안티바디를 스크리닝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펑셔널 안티바디는 신약 설계나 개발에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세 번째 연구 사례는 이제 안티 CD3 아고니스틱 펑셔널 안티바디 스크리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CD3 리셉터를 활성화시키는 아고니스트 항체에 대해 스크리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DP바이오에서는 이제 드라램 내에 플라즈마 B셀과 함께 그 CD3 리셉터를 표면에 가진 이제 리포터 셀을 같이 캡처를 하였는데요. 만일 플라즈마 B셀이 이 CD3 리셉터를 활성화시키는 아고니스트 항체로 분비하면은 이 항체가 리포터 셀에 이제 CD3 리셉터에 바인딩하고 NF-AT 패스웨이를 활성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GFP의 신호 발현을 유도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실제 실험 결과인데요. 8시간 동안 배양 후 이제 원으로 표시된 드라넷에서 리포터 셀의 GFP 신호가 특정 위치에서 이제 강하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아고니스틱 펑셔널 안티바디를 성공적으로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GFP 신호가 확인이 되면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형광 신호를 읽고 사이토스파크 장비를 통해 양성 드라넷을 소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블로킹 안티바디 디스커버리에 관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아래 워크플로우를 보시면은 이전에 없던 한 가지 단계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세 번째 퓨전 단계입니다. DP바이오에서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드라넷 안에 새로운 리에이전트 장비를 추가할 수 있는 퓨전엑스 장비를 이제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퓨전엑스 장비의 드럼렛 퓨전 기능을 이용하여 어떻게 블로킹 안티바디 디스커버리에 활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이전 분석법과 마찬가지로 이 실험에서도 플라즈마 B셀과 시약을 같이 캡슐하는 코인캡슐레이션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기질로 마그네틱 나노비드를 사용하였는데요. 표면에 항원을 코팅한 나노비드와 이제 플라즈마 B셀 그리고 형광이 표시된 2차 항체들을 같이 캡슐화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이제 인큐베이션 단계를 거친 후에 이제 퓨전엑스를 통해서 형광이 표시된 리간드를 추가로 집어넣는 드라마 퓨전 단계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항체의 블로킹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인큐베이션 과정을 먼저 거쳐서 항체의 결합이 끝난 후에 리간드를 이제 추가로 주입을 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이제 항체가 블로킹 기능을 가졌다면 이 두 번째 그림처럼 이미 항체가 먼저 결합을 했기 때문에 리간드가 나노비드 표면에 있는 항원에 결합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항체의 블로킹 기능이 없다면 항체의 결합과 상관없이 리간드가 항원에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나노비드 표면에 리간드 형광 신호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음성 드라넷과 양성 드라넷을 구분하고 그 블로킹 항체를 생산하는 양성 드라넷만을 소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실제 실험 이미지를 보시면은 위와 아래 두 가지 사진에서 모두 2차 항체에 P 형광 신호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있는 그림은 이제 블로킹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리간드에 있는 AF647 형광의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아래에 있는 사진에서는 리간드의 형광 신호가 2차 항체의 형광 신호와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블로킹 기능을 가진 펑셔널 안티바디를 생산하는 B셀만을 소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제 블로킹 안티바디를 포함한 양성 드라넷을 선별하기 위해 멀티 파라미터 게이팅을 이제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블로킹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에는 리간드의 형광 신호가 안 나타나는 부분을 이제 범위로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데이터는 이제 세 가지 다른 실험에서 얻은 항체들이 실제로 블로킹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모든 실험에서 바인딩 레이트가 70% 이상, 블로킹 레이트가 5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결합률과 차단율을 얻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실험으로 실제로 블로킹 기능을 가진 펑셔널 안티바디를 얻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토스파크의 기능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선 이제 단순한 바인딩 기능을 가진 항체뿐만 아니라 아고니스트 항체나 블로킹 항체처럼 이제 펑셔널 안티바디 발굴, 펑셔널 안티바디를 이제 연구한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빗이나 마우스, 알파카, 그리고 심지어 휴먼처럼 이제 다양한 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 설계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한 솔로블한 항원뿐만 아니라 트랜스 멤브레인 항원이나 뭐 폴리페타이드 항원을 포함한 다양한 항원을 실험에 계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팅 후에도 세포가 이제 여전히 살아있고 싱글셀을 따로 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싱글셀을 다시 배양시켜서 셀라인 디벨롭먼트로 이제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토스파크는 제가 오늘은 이제 안티바디 디스커버리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안티바디 디스커버리뿐만 아니라 뭐 T셀 립스터 스크리닝이나 셀라인 디벨롭먼트, 뭐 신데틱 바이올로지나 엔자임 에볼루션 등 이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현재 DP바이오는 이제 중국의 각종 대학이나 기업들과 협업 중이고, 뭐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 합성생물학, 아니면 뭐 생의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 최근 2024년도에 DP바이오는 이제 레버레이젠과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였는데요. DP바이오의 이제 사이토스파크의 드라마 마이크로플루이딕스 플랫폼과 레버리젠의 싱귤레리티 사피엔스 마우스를 결합해서 항체 발굴을 이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협력을 통해 복잡한 치료 표적에 대한 높은 친화도를 가진 풀리 휴먼 싱글 도메인 안티바디 스크리닝을 좀 가속화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DP바이오의 사이토스파크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이토스파크 장비는 아직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이제 본사를 통해 데모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